오늘 방송 굿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왜 아재 개구리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지지자들이 센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내란 종식에 다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주요 공격 예. 대상으로 삼아야지 네. 왜 이재명이 공격 대상이냐. 이건 아니지 밖으로 않냐. 나가라. 그래서 김경수 지사 의외다. 왜 갑자기 전략을 이렇게 짜냐. 그래서 시기도 메시지도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이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와, 피소추인 윤석열 측에서 타인의 음주를 문제 삼다니. 그게 정말 놀라웠고요. 윤석열은 지금 2판 4판 공사판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러- 동네마다 다니면서 판은 계속 간다. 뭘로 부정선거로. 이러면서 세력 교합을 해가지고 체제 전복의 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해요. 구성 자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던 건데. 어휴, 그래도 2년 8개월 잘 버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목요일의 인기 코너죠. 정치용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남, 오민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아유, 예. 네? 뭐- 앞에 너무 웃어가지고. 앞에 김근식 네. 교수님이 네. 굉장히 그 흥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아들이 네. 29인데 네. 밤새 게임만 하고 있대요 지금 집에서. 아니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유튜브 욕만 절반을 하다 갔어요. 유튜브 만든 사람이 구독시켜야 된다고. 예, 그러나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탄핵 심판 6차 변론 진행 중이죠? 아주 하다가 네. 방금 전에 휴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김현태 이제 특전사령관 707 네. 특수임무단장 이제 증인 신문까지 마치고 네. 휴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 뭐 곽종근, 박춘섭 수석 관련된 신문은 오후 2시 이후에 재개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뭐 이야기 좀 뭐 뉴스 나온 거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제가 없나요? 쭉 봤는데 네.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조금 네. 애매하다고 해야 애매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 측에서 약간 이제 어쨌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잖아요. 네. 나는 이제 어쨌든 철수도 내가 자발적으로 했고 이제 대통령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고 이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지시를 김현태 단장한테 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좀 대통령 측에서 물었고 아. 근데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시에 현장 갈 때 국회 봉쇄하라는 게 아니고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거였죠? 라고 대통령 측에서 물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라, 방어하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어하라는 개념으로 가라고 한 거죠? 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럼 적법한 출동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기억하잖아요. 계엄 직후에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이 이용당했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이런 식의 증언을 그 했었는데 사람이군요. 네. 예, 조금 오늘 톤이 약간 달라진 것 같고 적법한 출동이고 국회를 보호하러 갔다, 방어하러 갔다. 예,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의원들 국회 출입 막는 거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수긍을 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네. 어쨌든 당시 곽종근이 자기한테 사정하듯이 얘기를 했다. 150명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갈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곽종근이 나한테 사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예, 일단은 그 정도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체포하라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이 나한테 전한 적은 없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앞에 오늘 이제 속보 종합해서 받은 느낌은 네. 이를테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끊어내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태 그 특임 단장이
오늘 그 출석을 해서 했던 맥락은 뭐냐면 첫 번째 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는 곽종근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들었다. 예. 네. 그리고 곽종근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일단은 국회 건물을 봉쇄를 하는데 본청하고 의원회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청과 의원회관 그 일종의 외곽 경비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막고 못 들어가게 해라. 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이 아니라 문을 잠그라는 문 잠그는 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건 노상원인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나? 하여튼 이거는 이제 원 포인트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여튼 그와 별건으로 또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전체 그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로는 곽종근이 자기에서 그냥 끊어낸 건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현태 그 단장이 일단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네. 예, 그래서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실은 군인들보다 시민들이 먼저 도착한 셈이고, 네. 제가 그날 12월 3일 밤에 왔을 때 제가 오고 난 뒤에 그 군인들 차량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이미 시민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장갑차가 그 다음에 나타나고 뭐 이런 네.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군인들이 먼저 도착했다기보다 시민들이 먼저 도착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혹여라도 실탄을 쏘거나 이랬을 때 유혈 사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아까 우물쭈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관련된 상황을 오늘 이제 설명을 쭉 한 건데 네. 핵심은 곽종근이 만약에 야 설령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 해라고 지시를 했다면 상황은 또 모르겠죠. 예. 그런데 곽종근이 그거를 끊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네. 오후에 곽종근의 증언이 네. 매우 이제 중요할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좀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끊어냈을 수도 사실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지시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건 우리가 애초에 안 한 거야 이 논리로 지금 신문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김현태 단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민주당 안규백을 만났는데 안규백 의원을 만났는데 내가 그냥 지나쳤다. 맞아.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거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네. 핵심 하여튼 진술을 의원들 했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았고 거기 국회를 간 거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간 거 아니고 보호하러 간 방어하러 거고. 간 거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이분도 그건 말이 안 재판 되죠. 받고 있죠. 김현태.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는 관계자들이 기소는 다- 안 되지 기소는 안 않아요? 기소 안 됐나요? 된 거로 예, 안 제가 됐어요. 알고 있는데. 예.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앞으로도 좀 나올 텐데 오늘 오후에 증인들 증언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그 곽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술은 거의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특별히 국회에서 바뀐 거 이미 여러 차례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증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좀 예. 되고요. 그럼 아마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 측과는 꽤 충돌되는 부분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또 쓰겠죠. 그래서 이미 한번 기술이 들어갔었잖아요. 홍장원. 아니요, 홍장원 전에 곽종근 아.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아, 특조위에서 네네네네. 증언할 때 회유받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미 공격이 한번 저 들어갔죠. 누구랑 통화했냐, 민주당 네. 의원과 뭐 전화 받았냐, 뭐 이런 내용이 뭐 있었죠. 그때 회유받아서 네. 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 선남네 뭐 이런 그런 예. 이면 이제 오늘 또 그런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네. 국정조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같은 날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조가 오전 10시부터 열렸고 헌재가 오후 2시였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10시에 동시 출발을 하는 상황이어서 네. 동적이 아마-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아마 오늘 일이 엄청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요일 날 있었던 그 저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원 아니다. 의원 분명히 끌어내라고 했고 네. 당시에 아예 그 요원들이
그 국회 본청 안에 진입이 안 됐던 상황이다. 이제 이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진입을 했을 때는 그 요원들도 나오라고 해라. 이 말은 맞지만 그 시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후에 곽종근 사령관이 출석해서 아마도 그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하고 정면으로 눈빛을 예, 그러니까.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는 한 예,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오늘도 인사 안 같은데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받을 것 같아. 예,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홍장원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국조에서 했던 네. 그 기조대로 그대로 얘기할 것 같고 점치는 사람들은 시키셨잖아요. 전화했잖아요. 대통령이랑 직접 얘기할 가능성도 좀 예, 있는 그렇지 않겠냐. 재판관들이 허락을 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는 거를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아, 보여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김용현 전 장관 때는 그게 됐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피소추인이 아직까지는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고 네. 그로 인한 어떤 위압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때 자꾸 유도 질문을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뭐 요거 맞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뭐 이런 아 식으로. 대통령님 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기억납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신문은 제한하는 방법으로. 네. 특히 그 지난 5차 때 홍장원 차장 나왔을 때 그 막 홍장원 차장 막 술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이.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전략은 네. 이제 일관된 진술하는 증인들의 신빙성 흔들기 음. 인 걸로 보이는데 네, 신종 공격인 말씀하신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그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볼까요?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저는 저 김계리 변호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 예.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도 불편했으니 네. 저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김계리 변호사가 시도하는 게 있으니 그것은 프레임이었어요. 어떤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도 이 공작 업무를 했던 블랙요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머리가 보통 머리는 아닌 거예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만났을 때 그 국회 누가 불러서 갔냐, 이제 혹시 민주당이 불러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장이 불렀다. 근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거든요. 네. 신성범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지를 발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히 거듭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발언하는 그런 인상을 세게 받았는데 검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설령 검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아니 검사들이 저는 그만둔 지 10년 넘었어요. 여기 그냥 오민이지 오민이. 아니 그래도 그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겁박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가 없는 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서로 다투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판단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뭐 저는 마치 무슨 국회 상임위 보는 것 같았어요. 막 혼자 질문한 다음에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맞아요. 뭐야 왜 물어봤어요 그럼?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일단 두 가지 점이 눈에 띄는데 첫 네. 번째는 와 피소추인 윤석열 측에서 타인의 음주를 문제 삼다니 그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러네. 네, 중요 포인트였죠. 네. 네. 아니 얼마나 그 마셨나요? 비상계엄 할지 몰랐으니까 저녁 먹으면서 반주 정도 했을 할 수 수 있죠. 있지. 근데 음주를 시비를 걸어? 이게 참 놀라웠고 두 번째는 네.
어쨌든 피소추인의 변호인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네. 뭐 내 통화 내역 네. 알고 있지 않냐,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부 저런 장면을 목말라 했던 사람들은 거봐 연락했으니까 대답 했네, 못하지. 했어. 한편이네. 만났으니까 지금 대답을 회피하네. 아.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는 피소추인의 변호인 측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른바 잔 기술은 좀 통한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요게 근데 재판에 큰 영향을 아이 그렇죠. 전혀 지장 없죠. 네. 전혀 지장 없어요. 아니 근데 홍장원 차장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김계리 변호사가 막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그거 질문 잘하셨습니다. 뭐 홍장원이가 네네네네. 뭐 무슨 100억을 횡령을 공작금 100억을 네. 횡령하고 홍콩에 뭐 빌라가 있다고요? 700억대 뭐 네. 부동산이 애들 있고 학비되고. 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지지 않겠다. 저는 그 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딱 보면서는 홍장원 차장이 좀 여유 있게 답변을 좀 하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김계리 변호사는 약간 좀 그게 아주 능수능란한 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했거든요. 조금 아직 뭐- 젊은 변호사고 그래서 네. 그런가? 신문 아니- 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신문 기술은 네. 사실은 재판관들에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주요 사건이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방청석 내지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신문이.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보여요. 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변호인단이 엑스맨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자기들끼리 말하다 막 마이크 뺏고 잠깐만 그만하시죠 하고.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네. 새로운 회의를 변호- 안 한 것 같다. 새로운 변호인이 한 명 등장했잖아요. 아, 경력자. 그렇죠. 황교안 경력자. 경력자. 우리 이제 형사재판 아니요, 변호인. 아니요. 다예요? 형사재판, 아. 형사재판 네. 다 하고 오늘 출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신문한 것까지 제가 못 봤는데. 황교안 바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예예예. 오. 그 중후한 목소리로 예. 엄중하게 부정선거 말씀하실 텐데 와 이제 부정선거로 네. 완전히 그 가는 탄핵 겁니다. 재판도 이제 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로 이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어도 그 탄핵 재판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냥 가게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탄핵 재판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특히 화요일 날 다른 거는 다 부인하는데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고 맞아요. 자백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가 했다. 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근거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먹혀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로는 이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쵸. 아무 상관없는데 네. 일종의 정치 선동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일부 먹혀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럴 리도 없지만 부정선거가 혹시 있었다고 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는 의도로 했다 치더라도 국회에 그렇게 군인들 보내고 선관위 이렇게 군인들 보낸 것 자체로 이거는 위헌 아니에요? 위헌이죠. 그렇죠. 위헌 네. 위법인 그러니까 거죠. 부정선거 있다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나 싶긴 근데 하던데. 앞에 그 의원님 말씀 잘 해주신 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전직 검찰 출신 윤석열 피고인을 잘 아는 네. 과거에 함께 일해본 네. 수사검사 출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은 지금 2판 4판 공사판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법리로 따진들 사실관계로 따진들 절대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론.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네. 이 혁명을 해서 승리를 하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 합법적으로 하려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을 해서 보수가 집권해야 본인이 뭐 사면을 받든 뭘 하든 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다.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판을 깔 거다. 무슨 주장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파는 계속 간다. 뭘로 부정선거로 이러면서 세력 교합을 해가지고 체제 전복의 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국회의 국조하고 네. 탄핵 심판이 동시에 열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크로스 체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헌재에서 저 피고인 윤석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도 투표용지 엉터리 부실한 게 예, 많아가지고 예. 그거 좀 네. 확인을 해보려고 네. 국회에 네. 선관위에 투입한 거다 계엄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의 친구 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 건도 그런 게 없다. 예. 그리고 제기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이미 대법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고 다 끝난 사건이다. 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탈출을 위하여. 아, 근데 이 부정선거 이게 보수층에서 이렇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혹은 뭐 지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제 국힘 후보가 나올 때 당신 부정선거 믿소 안 믿소 이거 물어보면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부정선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 그 열성 지지자들이 저거 뭐 이렇게 이제 욕할 거고 부정선거 있다고 하면 이제 뭐 박살 나는 걸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부정선거 자꾸 키우면 키울수록 보수 혹은 뭐 국민의힘에 매우 안 좋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전형적으로 그래요. 아. 자기밖에 몰라. 그 어디 영화 대사에도 그런 말 나오던데. 뭐 지만 하라 뭐 이런 거요? 금마 지만하라.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던데. 예. 네. 그 약간 이건 보수 진영 혹은 뭐 국민의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튼- 기본적으로 네. 저는 트럼프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늘 문화일보 기사 보다가 빵 터졌는데 네. 문화일보가 속보를 냈어요. 네. 근데 뭐냐면 트럼프도 윤석열 그 구명에 뜻이 없다. 오히려 그 저기 뭐야 포린 폴리시 그 저 잡지에 아, 나온 걸 네네네. 인용해가지고 보도한 건데 네. 차라리 그 트럼프하고 맞으면 이재명. 이재명하고 맞는다 실용주의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에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미국에 있는 언론 포린폴리시에서 네, 쓴 거를 매교지. 아마 그렇죠. 그죠? 인용 보도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선거로 살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트럼프. 예. 그리고 와서 실제로 관련자들 뭐 징역 22년 받은 사람들 싹 다 사면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자기도 까먹는 이런 방식으로 그 교란 작전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용도로의 어떤 부정선거지 실제로 트럼프도 모른대잖아요. 부정선거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윤석열 스스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전술이 필요하니까 전략 차원에서 쓰는 거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네. 나름 서울법대 그리고 똑똑하신 검찰총장 분들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게 20살 되기 전에 시험 잘 본 거하고 그러네. 60 넘어서 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새 또 많은 네. 술을 잡숴가지고 아니 아. 제가 보기엔 좋은 대학 나온 거는 딱 30대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40 넘어가면서부터는 별 연관성은 없는 것 그 같아요. 사이에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았으면 계속 똑똑해지는 그렇죠. 거지만 네. 그때 술만 마셨으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비화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내란 모의 과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 장관이 있고 이제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군 관계자들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을 쓰는데 당연히 있겠죠.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비화폰을 2개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네. 경호처에서 준 비화폰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곽종근뿐 아니라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이 세 사람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고 김영현 장관이랑 지난해 4월부터 공관에서 밥 먹으면서 김영현 장관이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많다 어쩌다 저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들이 이제 비화폰을 가지고 지난해 4월부터 계엄과 관련된 일종의 모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네. 또 하나 플러스 노상원한테도 이 비화폰이 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노상원은 민간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화폰 출납 기록에 보니까 테스트 특, 테스트 정, 테스트 파, 그러니까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를 네. 지칭하는 걸로 보이고 테스트 예라고 적힌 기록이 있다라는 테스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비역 노상원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나는 노상원한테 폰 준 적 없다. 김용현한테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김용현이 그 비화폰을 쭉 걷어다가 뿌린 거 아니냐. 이 계엄의 핵심 인물들한테 이제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네. 정황이죠. 근데 원래 이제 그 비화폰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군 수뇌부들 혹은 뭐 경호처에서 당연히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군에서 있는 핵심 요원들, 군에 있는 핵심 뭐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경호처에 비화폰을 쓰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계엄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경호처가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엄용 비화폰이 될 수가 있고 네.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받았다가 다시 또 줬다가 네. 다시 또 받은 거잖아요. 예. 비화폰을. 예.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다시 줬다 이렇게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누가 이거를 주라고 지시를 김성훈이 임의대로 차장인데 이거 저 나눠서 쓰세요라고 할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지시했는지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정해진 사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게 딜레마적 상황인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이 비화폰의 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네. 누가 가지고 있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경호처가 막고 있잖아요. 네. 못 들어오게. 그리고 김성훈 차장을 뚫어야 되는데 서부지검에서 또 김성훈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른바 이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또는 경호처나 여전히 친윤 라인이 뭐 오늘 보니까 경찰도 인사를 했던데 네. 친윤 라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테스트 킴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봐요. 테스트 킴? 테스트 킴. 김은옥 씨 킴. 킴. 테스트 킴. 린다 김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건 테스트가 아니고 아니네. 정식으로 아, 받았겠죠. 정식이구나. 아, 테스트 죄송해요. 버전이 아니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럼 경호처에서 이 폰을 무슨 핸드폰 대리점도 아니고 이렇게 막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한되어 있지 않나 대수가? 그러니까 이거 나눠줄 때 당연히 비화폰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통신 보안을 지키면서 통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그렇죠. 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 민간인 아니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노상원 같은 사람들한테도 비화폰을 줬다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아니 같은데.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것도 심각한 겁니다. 아,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죠. 피어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도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화폰으로 누가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계속 불발이 되고 그 중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있는데 계속 영장은 검찰 라인에서 반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오늘 무슨 보도가 또 있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사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 비화폰은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 비화폰은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예, 김용현이 12월 8일에 검찰 출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앞서 검찰 출석을 하기 직전에 이 경호처가 준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진동 뭐 검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랑 좀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 네. 흔히 우리가 하자면 친윤 검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고위 관계자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무슨 통화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진동 대검 차장한테 물었더니 SBS의 보도예요. 이거는 네. 이진동 차장 말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예, 굉장히 뭐 석연치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김성훈의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가 되는 게 이 서버의 서버 기록이 압수수색되는 걸 검찰이 좀 부담스러워하나? 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12월 3일 그 밤에 그 선관위에 검찰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서버 앞에서 네.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 누가 온다는 건지 아마도 그때 얘기한 것은 그 대검 포렌식 센터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건데 이 네. 부분도 지금 블랭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동 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한테까지 줬는데 심우정 총장은 안 받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도대체 비화폰을 그러니까 계엄을 네. 그리고 그 이튿날 있었던 저는 12월 4일 날 저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의 이제 네네네네. 법조 사인방 네. 그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검찰총장은 그 지급되는 공용폰이 있죠. 아, 공용폰이. 비화폰이에요? 근데 그게 비아폰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공용폰이 지급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아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용폰은 군 있을 수 있어요. 수뇌부 혹은 뭐 저 경호처 갖고 있는 그 비화폰이 잘못 뿌려진 거 요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계엄 당사자인데 검찰과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사임도 하고 했는데 왜 비화폰을 갖고 갖고 있으면 있는지도 좀 의아하고.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반려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솔직히 이거는 왜 그렇지? 더군다나 두 번째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일주일 이상을 갖고 있다가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거 그렇게 하면 엄청 혼나요. 그 말이 돼? 영장을 일주일 이상 갖고 있으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행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정상은 만약에,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닌 상황이면 그래도 이제 한때 잠시 몸을 담으셨으니까 또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혹시 추정을 하세요?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는 주요 포스트 종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직 중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아주 뭐 선회를 하면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정도의 주요 피의자를 경찰이 구속하는 거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잡아 넣더라도 우리가 잡아 넣어야지. 뭐 그 정도 이유인데 두 번째는 사실은 좀 이 상황에서 이 판에서 뭐 설득력이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네. 평소 같으면 경호처 차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만 이 판에서는 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누가 잡아도 자기네들이 기소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데 뭐 경호처 차장 하나 구속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벌써 2달이 넘었고 대개 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중요 임무 종사자를 포함해서 대통령 윤석열까지 구속이 돼 있으니까 네.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요소요소에 여전히 다 윤석열의 수하들이 다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대심 판정에 와서도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앞이니까 또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쫄기도 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힘이 작동하는 거다. 어디 검찰 안에도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메신저 통신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옥과 네. 바깥과 연결하는 끈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른바 이제 친윤 관계자들이 역할을 하도록 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속 안 시키고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증거인멸이든 아니면 말 맞추기든 이런 것들을 할 그런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 얘기하면 고발당할까 봐. 아. 저는 그냥 질문만 한 겁니다. 혹시 오해는 안 네.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그 비서실이라든지 뭐 안보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공백 상태죠. 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아니 그리고 예. 그 지시문이 있잖아요. 네, 네. 최상목 네네네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지시문. 그게 최상목, 조태열
장관만 받은 거가 아닌 거는 드러났잖아요. 예, 예. 당연하지. 하도면 다 부처별로 그렇죠. 출력해갖고 네. 갖고 있었다라는 그럴 수가 거잖아요. 없거든. 근데 네. 그 작업 그럼 어디서 했냐? 국방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택돔서리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오늘 김용현 장관 손편지를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 수준이 안 돼요. 네, 그 네. 작업 어디서 했겠어? 그 거의 99.99%의 확률로 대통령실에서 했지. 그 작업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재밌는 취재를 하나 했는데 네. 그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네. HID 출신 오모 중령이 출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딨냐면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있어요. 네. 안보실에 있는데 안보실에서 뭘 했냐면 안보실 비밀 TF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이 TF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인데 그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아마 나올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미리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 네. 건진에게 추천을 받은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배속된 곳은 인성한 2차장실인데 인성한 차장은 임무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 통제 밖에 있었다. 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자리는 하나 줬는데.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을 한 거냐? 예. 그랬더니 뭐 나중에 들어보라고 하는데 주술 뭐 이런 관련된 또 일을 그거 봐요? 했다. 오모 중령이 건진 추천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45살이라는 거예요. 네. 45살의 이제 젊은 중령인데 HID가 안보실에 배속된 것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HID가 점주술 뭐냐 이건 이제 의혹이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랑 일을 한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아마 오후 국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식 라인에선 임무를 준 사람이 없다. 뭐 인성화는 주지 않았다. 예. 그러면 1차장은 누구예요? 김태효. 그러면 4급 행정관 말고 주술 전문 요원이 또 또 있었던 거예요? 있었나?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제가 관련된 그러니까 국조특위 고위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년 8개월 참 잘 버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인적 구성이 내린 거 지금 대한민국이 뒤돌아보니 아니, 대통령실이 보통 뭐 적을 때는 500명 뭐 그러니까 600명 내외로 근무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웬만한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 한 명이 부서 하나를 쥐락펴락하고 흔들잖아요. 사실은 예. 까놓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 뭐 어디 산업하면 그 거기 선임 행정관이나 비서관 하나가 진짜 쥐락펴락하는 그렇죠. 거예요. 까놓고 예. 얘기해서 장관도 흔들어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데 거기에 벌써 지금 얘기 나온 게 두 사람이나 주술과 관련된 사람 이게 구성 자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던 건데 그래도 2년 8개월 잘 버틴 거예요. 자, 지금 그 제가 후과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하고 혹시 있는 것 이분이 같고요. 뭐 굿 이런 것도 종사했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아, 굿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점과 주술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대통령실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민감해요? 예, 민감합니다. 굿 입장도 내고. 관련해서는 근데 하여간 오늘 요 맥락으로 국조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9시에요. 뭐 이런 얘기도 못 야. 점점 왜 아직 예고를 가세요? 자, 그럼 다음 뉴스 뭐 볼까요? 삼행시 이후에 최고의 히트다. 아, 여기 비화풍은 가지고 있던 군 3인방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검찰에서 여인영 이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포렌식을 돌렸더니 네. 여러 가지 메모들이 나왔대요. 근데 작성 시점은 지난해 11월 초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지읒 티귿 비읍 시옷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이렇게 지읒, 티읒, 시옷, 비옵. 아, 나 처음에 비옵? 보고 JTBC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JTBC. JTBC. 아 그러네. JTBC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뭐냐면 그러니까 추정컨대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영관을 뜻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초에 작성이 됐는데 10월 초랑 11월 초에 대통령이랑 김용현이랑
이 새 사령관이 5인방이 식사 자리를 2번 가졌대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표현도 좀 어려워요. 비상 대권을 통해서 이 난국을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는 비상 거. 대권?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상 대권을 통해서 난국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난 뒤에 이 지읒 비읍시옷의 공통된 이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계엄 사태가 벌어질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인영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상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논리를 생각하려고 작성한 메모다. 만류가 말이 어떻게 돼요. 돼요? 무슨 말이- 각오하고 있다고까지 네. 적어놓고는 그래서 메모에 오판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지금 진술이 여기저기서 다 엇갈려요. 어제 헌재 재판 나와서는 제가 뭐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랬죠. 본인 형사 재판 가가지고서는 어쨌든 나는 적법한 지시인 줄 알고 따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오판하지 마시란 메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분의 말을 어디까지 참 저희가 일단 그 비상대권이라는 거는 네. 그 적어도 1987년 개헌 이후에 육공화국 헌법 교과서에는 그 표현이 거의 사라졌어요. 없어요.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예전에 쓰던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이른바 그 비상계엄 선포권 네. 그리고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명령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밑에잖아요. 네. 근데 우리 헌법상 특별한 경우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통틀어 묶어서 이게 이른바 비상대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옛날 교과서에 박정희 옛날 때. 헌법 교과서 아, 4050 네. 당시의 헌법 교과서에 대통령의 비상대권 뭐 이래 갖고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의 비상대권은 비상계엄 선포권 대통령의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 메모가.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는 아니고 약간 국가 비상사태 등의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권력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한 거 이게 이제 비상대권 같은 개념인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건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올드에 다 옛날 걸 자꾸 이렇게 갖고 와서 그런 표현은 요새는 안 써요. 왜냐하면 비상대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비상계엄 선포권은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엄격한 요건에 맞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명령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요새는 안 쓴 지 벌써 오래된 표현인데 옛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거는 딱 30대까지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12월 3일인가를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태균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 12월 3일인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진술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의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역시나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술을 2번 했어요, 김용현이. 똑같이. 대통령이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2차례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우리 열리라는 박범계 의원님이 명태균 씨 면회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12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명태균이 쫄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이 이제 12월 3일 오후에 그 대통령이랑 대화가 담긴 황금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겠다. 다 내가 갖다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쫄아갖고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공천 개입 위협, 황금폰에 담긴 대통령 내외 공천 개입을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때 저 계엄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었죠. 예. 그렇죠. 아니 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전자기기가 총 4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3대 플러스 USB 하나. 그러니까 모두 4종 세트인 건데 네. 그 중에서 하나에서 15만 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15만 건 말고 나머지에서 더 나올 것들이 15만 개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몇 개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네.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남상권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뭐 공천 개입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논의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상당히 막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나 불안감 같은 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에 그때 그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에 창원지검에서 작성이 됐다는 건데 요 무렵에 벌써 황금폰 혹은 PC 카톡이 그 검찰로 넘어갔다. 정보가 상당히 갔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통령실이 인지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보는 갔겠죠. 그러면 엄청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을 때 네. 이거는 진짜 명태균 말대로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 각이다. 그 전에 뭐라도 조치가 필요한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계엄이다라고 물론 처음부터 확 계엄해 버릴까? 도대체가 민주당 때문에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확 뒤집어엎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뭐 개연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매번 저급하기는 한데 명태균 씨가 핵심은 잘 짚어요. 그날 왜 비상계엄 12월 3일 날 한 거예요? 쫄아서요. 그거로 끝난 거지 뭐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 대한 생각은 전부터 좀 있다가 네. 그 12월 3일 그날로 정한 이유는 아마 명태균의 황금폰이 트리거가 됐을 예,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날 네. 기소가 됐을 거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12월 3일자로 맞아요. 기소가 기소가 됐어요. 됐어요. 네. 아, 11월 3일자로 기소가 됐고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탄핵이 12월 14일 날 됐어요. 예, 딱 한 달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예언 오래 족족. 이제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황금폰 같은 게 검찰의 손에 들어갔을 때 검찰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더 마음이 급했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태블릿 PC라고 생각했겠죠. 황금폰이. 아니 근데 본인이 태블릿 PC 그렇게 수사한 사람이 최순실 씨랑 이렇게 해서 정권이 망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명태균 씨랑 또 그렇게 하나? 본인은 수사받을 일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을 아마 그렇죠. 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뭐 비아폰 우리 얘기 오래 했습니다만 통화를 비아폰으로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개인 개인 전화. 전화로 네. 한 통화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실제로 통화한 사람들은 많고 통화 한번 시작하면 금방 끝나지도 않아. 기본이 한두 시간이야. 이게. 그래서 조심성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창원지검발 수사 속보를 전한 지가 좀 된 것 오래됐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을 따로 추진을 하겠다. 지금은 이제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하위 항목 중에 하나로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그거 놓고 명태균 특검을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오늘 저 박형광 기자가 네. 단독 보도를 또 하나 했는데 그 박범계 의원만 명태균 씨를 면회한 게 아니에요. 예, 한병도 의원도 네. 명태균 씨를 박범계 의원보다 한 주 전에 먼저 면회를 한 거예요. 네. 접견을. 그래서 그래서 그전에는 박주민 의원 콕 집어서 그쵸. 면회하고 그랬잖아요. 박주민 네. 의원 너 와라 해서 갔다가 갔죠. 만나고 다시는 안 가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예. 이제 한병도 의원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 건데 한병도 의원은 국조특위 야당 간사니까 네. 이제 국조에 출석을 좀 증인 출석 해달라라고 말을 하려고 갔었는데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박범계 의원이 또 간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되는 특검이 없잖아요.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네. 심지어 내란 특검도 내란 이게 특검도. 네.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을 근데 특검을 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권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막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묘수가 명태균 특검이다. 왜냐하면 친한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명태균 특검,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로우니까. 사람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면 여기 대선 주자들 엄청 많이 개입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날리면- 국민의힘이 일종의 이제 세탁기가 될 수 있어요. 아. 명태균 특검 세탁기에 넣고 한번 돌리면 이게 묵은 때가 쑥 빠질 수가 있다. 찌는 때가 써. 그러니까 찌는 때가 재해결할 쑥 때 빠져.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아. 이 당을 좀 정상화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친한계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친한계가 그 처음에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는 우리가 법안은 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 찬성을 누를 수 있을까요? 아,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최상목 돌아오면. 의원이 거부권 아, 행사로 그러니까 돌아오면 뭐 또 거부권 행사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재의결 때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야당에서도 좀 반대표 나올 걸. 근데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되면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거부권, 최상목 거부권, 국민의힘 반대 이것 때문에 특검의 벽을 넘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묘수로 명태균 특검을 내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략이라면 한도 친한계 의원들이 뭐 몇 명인지 정확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설득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대선 후보가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예. 예. 경선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예. 사실은 그 돌파구가 될 수가 있죠. 예. 친한계 쪽에서. 그렇죠.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저 나온대요, 전 이제. 대표 나온다는 거죠? 네. 거의 뭐 확실시 예, 되는 예, 거죠. 예. 사람들 만나고 있고 뭐 네. 가끔 사진 찍히고 있고 예. 그러면 그 여당의 대선 후보 구도는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나올 사람들이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 김문수, 김문수, 네. 그리고 한동훈. 한동훈. 이 정도가 유력한. 플러스 어쩌면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안철수 네. 의원도 껴주세요. 아 저희 예, 안철수 안철수. 후배를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그 여권의 큰 세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친윤 쪽이 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친윤 쪽에서는 뭐 원희룡? 아니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보기엔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를 빼고 밀겠죠. 그 누구예요? 누군지는 대충 지금 우리가 이름 거론하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되라고 할 사람은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이 시점은 이게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점 탄핵의 결과가 나온 이후잖아요. 조기 대선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때도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탄핵 전이니까. 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서도 그 두 분의 뜻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왜냐하면 네. 대략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5% 내외 정도의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15% 정도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 퍼센티지가 훨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안 돼 그러면 예선 통과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5대 5잖아요. 국민 투표 5, 네. 당원 당원. 투표 5.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당원들과 지지자 대상으로 하면 김문수 1등.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나머지 후보들은 선택될 여지가 전혀 없다,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열어가지고 국민 경선 100%. 뭐 이렇게 간다거나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가겠어라고 해서 룸을 좀 열면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이제 김문수로 가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그 절대 뭐 자기가 지금 대통령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대선이냐 예. 뭐 불경스럽다 이런 얘기 굉장히 했잖아요. 조심스러워하던데. 카메라 꺼진 다음에 기자들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악수했대요.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뭐. 이건 출마 각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네.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반대, 탄핵 안 돼야 한다. 그렇죠. 난 반대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무슨 대선이냐, 탄핵 안 될 건데 그리고 탄핵을 막아야지.
이 스탠스가 맞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탄핵 반대지? 대선? 아유 나가야지? 이거는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다 있죠. 네, 탄핵 반대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탄핵이 돼서 이제 나가요. 그다음에 보나마나 부정선거 얘기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도. 그럼 김문수 장관은 입장이 부정선거는 있다, 탄핵 잘못됐다 이걸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아 그때 가면 또 바꿀 수 있나요? 아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때 바뀌어야죠. 달라지는 거죠. 아. 아니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대한민국 대선에서 2에서 7%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51대 49 싸움이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도표를 누가 먹느냐 이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극우적 선택을 해야 되지만 본선 게임이 열리면은 중도를 어떻게 소구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극우적 노선을 걷고 있는 후보들은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한남동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네.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100% 저는 내란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 당권이라도 지키고 지지자들한테 속고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 특검이라도 해서 네. 좀 세탁기 한번 돌려서 찌든테를 빼자라는 전략으로 가면 한동훈. 중도를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판이 열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그런 고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저희가 취재해 보면 네. 그런 고민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한동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죠. 김문수거나 한동훈이거나. 혹시 우리 오민식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 저는 민신님? 물론 룰 세팅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룰을 어떻게 아. 정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렇군요. 유불리가 확확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른바 가능성은 있죠. 오세훈, 예. 명태균 게이트를 잘 넘긴다면 거기서 치명적인 어떤 그 부상을 안 입는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룰 당- 세팅하면 네. 뭐 유승민? 저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까지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죠. 민주당에서는 유승민 저 대표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 유승민이 이 후보가 되면 제일 어려울 거다. 민주당은 제일 힘들고. 힘들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 붙여봤을 때 네. 이제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다 앞서지만 네. 그래도 제일 이재명 대표의 득표력을 낮출 수 있는 후보가 뭐 유승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누구죠? 저 일단은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참 저 뒤에 예. 지금 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이제 김동연 지사. 민주당은 의외로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예. 깃발을 들고 세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취재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착한 김경수는 잊어라. 아 진짜요? 예. 아, 매운맛으로 간다. 매운 맛으로 간다. 예. 이재명 대표 공격도 서슴지 권력 안할수 있다. 의지가 많아졌다.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출마는 100% 한다고 얘기를 해요. 참모들은 김경수 지사? 예, 참모들은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고 여의도에 캠프도 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신삼김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 분 네네네. 김동연 지사, 김부겸 총리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묶이는 건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김경수 전 지사가.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 아마 임종석 실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뭐 애잔한 마음도 있고 뭐 이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부터 뭐 이렇게 비서관 마지막 비서관 뭐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좀 각별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경선에 출격을 해서 뭐 판이 정리가 되면 선거에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기여는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관련해서 2심이 이제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비명계 후보들이 조금 힘을 더 받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뭐 그러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법원이 뭐 판단할 그렇죠. 일이지. 그건 근데 법원이 민주당은 판단하는 무죄다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2심이 나와도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간다. 대법 네. 최종심 나올 때까지는 예, 무죄다. 예, 예. 벌금 500만 원이 나와도 간다. 근데 너무 리스키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예. 근데 그 부분도 아마 그럼 사법 리스크를 아마 다른 비명 후보들은 분명히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일 큰 게 뭐냐면 민주당은 이제 지지자들이 센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에 다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갑자기 저희가 말하니까 주요 공격 예. 대상으로 삼아야지 네. 왜 이재명이 공격 대상이냐 이건 총구는 아니지 밖으로 않냐 겨눠라. 그렇죠 네. 왜 내부 총질하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의외다 왜 갑자기 전략을 이렇게 짜냐 그래서 시기도 메시지도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이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선거판을 짠다면 뭐 좀 어렵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전체 민주당 100%를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77%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난 네. 대선 당대표. 당대표 경선에서 네. 그럼 나머지 23%를 놓고 나머지가 다 경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틀에서 보면 별로 의미는 없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큰 틀에서 흔들린다면 이 세 사람이 세게 공격 앞으로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스탠스가 지금 스탠스가 이해가 되죠. 네. 경선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그 얘기도 네. 있어요. 네. 민주당 안에. 그렇다면 지금은 네. 그게 맞죠. 페이스메이커로 자기가 역할을 뛰겠다. 하겠다고 네. 결심했다면 지금 스탠스가 충분히 네. 가능한 네. 시나리오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보면 메시지가 조금씩 좀 이렇게 연해지고 있어요. 톤다운이 좀 네. 그래요. 치욕했다가 네. 아니면 열심히 개선 비판하면서 못하고. 뛰었는데 안 됐을 때 사실 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받아들여 주나요? 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메이커는 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의 페이스메이커. 그냥 뭐 경선 자체를 그냥 이렇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1등 주자는 분명하니까 거기를 네. 공격해서 막 흔드는 거야. 예. 흔들고 주목받게 하고 중도에 장렬히 전사하고 다른 후보가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런 전략이라면 지금의 행보가 맞죠. 비명계 논계가 되겠다 뭐 이런 네. 건가? 그러면 거기서 유력한 그 한 사람은 김동연 지사? 그거는 판돌아가는 걸 봐야겠죠. 판도라가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겠죠. 아직 김부겸 전 총리가 뚜렷하게 뭐가 잡히지를 않으니까 아직은. 네네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서운해 하시니까 한번 또 언급을. 아니 그분은 뭐 서운해. 근데 문제는 네.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게 가장 그렇죠. 큰 약점이죠. 네. 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데 어쨌든 경선을 의장직을 유지한 채 뛰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의장실에서는 절대 그런 거는 상상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일은 없다. 불가하다. 임기는 2026년 5월 10일까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 주변에서는 뜻이 아예 없으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뜻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들 가운데 뜻 없는 분은 없는 것 그렇지. 같아요. 예, 300명의 대선 주자가 늘 국회에 있습니다. 예, 300명의 예, 사실은 대선 주자. 300 플러스 알파죠. 원외라고 생각이 원외, 없진 원외. 않아요. 맞아. 임종석 실장은 뭐 현역이에요. 그러네. 지자체장의 예, 원외 원외로. 전대표에 예. 난립니다. 네, 거기 또 장관들도 뭐 생각 다 있으시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은 혹시 생각 있으세요, 대통령? 대통령이요? 네. 아니 일단 개혁신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개혁신당은 있으시죠? 어떻게 돼요? 진짜 개혁신당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한 치 앞이 안 보이죠. 가처분 결과 언제 나오죠?
빠르면 한 내일쯤도 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다 양측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화요일까지는 양측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가처분이니까 올해는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내일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초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허은하 대표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는 양쪽이 네. 갈 때까지 갔거든요. 예. 이제는 뭐 화해할 여기서는 수는 없잖아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뭐 하나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적으로 화해를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정적인 그쵸. 골이 깊어서 아니 저는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다시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플러스가. 그건 어떻게 돼?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허은하 대표 쪽 사람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생각보다 허은하 대표를 마음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꽤 있다는 분도 계신데 당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원 투표 결과는 뭐 압도적으로 예. 뭐 개혁신당은 역시 이준석 당임을 확인해 줬죠. 예. 근데 이 과정이 예. 이 당원 소환까지 이르는 과정에 여러 번의 무리가 좀 있었거든요. 절차적인 무리가 네. 있어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러면 심정적으로 법조인 출신으로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인용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 가는 절차에 이게 당무감사위원회 건너뛰었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 네.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대표는 직무 정지고 내가 예. 당대표 권한 대행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진행한 최고위원회 의결이라 네. 저거 법원에서 그냥 저 하자는 뭐 무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뭐 개혁신당 분들 지금 좀 지지하셨던 분들도 기운 좀 많이 빠지셨을 텐데 알부민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부터 먹어야겠네. 네, 개혁신당 개혁신당. 알부민 하나 드시고요. 체력과 활력, 기력을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알부민, 요즘에는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선물하지 마시고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도 딱 알부민 받으면 얘가 진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으로 한번 감사한 분들께 선물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죠? 장르만 쇼핑몰에서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장르만 쇼핑몰에서 2월 중 단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분들 그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신제품 3박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알부민을 받고 싶잖아요. 선물로 안 사고. 근데 그러려면 뭐라도 하나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장르만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살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뭐죠? 2090은 여기 있네요. 20대의 건강을 60대까지. 90대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2080이 이제 2090이 됐어요. 네. 아유, 너무 오래 살아야 된다. 네. 남재현의 알부민 2090 취재 편의점에도 네. 광고를 해주시기를. 자, 남재원 원장님 잘 네. 판단하시고요. 네. 자, 하여튼 장르만 여의도 저희와 함께하는 장르만 쇼핑몰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정치용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오늘 특히나 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일일이 다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일 오전에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